빈집도 거의 5,000세대나 되는데 부족한 게 말이 되냐. 2025년도가 과연 집값이 흔들릴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이 내년에 좀 매매가도 같이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급은 부족한 게 말이 되냐. 지금 빈집도 많은데. 그래서 댓글로 언젠가는 오르겠지만 섣불리 판단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분양도 많고 빈집도 거의 5,000세대나 되는데요. 이게 어디를 말하냐면 5,000세대가 부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부산의 주요 지역들은 수요가 많으니까 계속 들어올 거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지역들은 가격들이 방어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고, 부산의 전성시대는 올 거다라고 했는데 조금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이거를 뜯어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선은 미분양도 많고라고 했는데요. 미분양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부산 미분양을 한번 볼까요? 부산 미분양을 보면 많이 올라왔네요. 5,000세대, 4,000세대.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99년도 볼 때 항상 미분양이 많았다가 작았다가 이 등락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서브프라임이 일어나기 전까지 보면요 5,000, 6,000, 8,000, 12,000, 14,000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제 조금은 둔화되는 추이지 이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부산에 지금 미분양도 많고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비교해 보시면은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정상보다 조금은 높게 솟아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절대적으로 예전에 가격의 하락이 크게 왔을 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은 빈집도 거의 5,000세대나 되는데 이 공급이 부족한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제 신문에 보면요. 지금 빈집이 13만 채, 농어촌 인구 소멸을 팔걷는 정부 활성화 대책은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빈집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빈집에 대해서 알리는 데가 있는데, 부산광역시 아까 전에 보면은 5,000세대나 빈집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부산광역시에 5,400개의 빈집이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 뭐 쭉 있죠.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은 아파트로 접근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단독과 다가구들이 분명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부산에서 빈집이 많은 데는 단독하고 뭐 이런 단독이 제일 많죠. 단독이 제일 많고 아파트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파트로만 제가 검색을 해보면요, 많은 게 아니거든요. 중구에 100개, 부산 서구에 11개, 그 다음에 동구에 190개, 영도구에 38개,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88개, 사하구 33개, 금정구 3개. 이게 절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지금 부산의 이 아파트 수 자체가 53만 세대 정도 됩니다. 53만 4천 세대 정도가 아파트입니다. 부산은요. 그 중에 523개입니다. 그래서 빈집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호하는 이 아파트는요, 빈집이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53만 세대 중에서 500세대입니다. 많은 게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구 소멸 이걸 보고 사람들이 빈집 많은데 공급 많은 부족한 거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요, 인구 소멸 농어촌에 대부분 많은 거예요. 농어촌에. 수도권에는 많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아닌 전체를 검색을 해보면은 전체 서울 같은 경우도 빈집 수가 2,900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집이 얼만큼인 줄 아십니까? 120만 세대가 있습니다. 120만 세대. 120만 세대가 있고, 그리고 선호되는 아파트를 볼게요. 여기는 빈집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빈집이 서울에 빈집이 총 83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120만 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83개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건가요? 적은 걸까요? 정상적으로 빈집이 있는 겁니다. 우선은 종로구에 2개, 중구에 4개, 용산구에 3개, 성동구에 1개, 광진구에 1개. 진짜 없는 거죠, 이건 아예. 빈집이. 양천구에 11개, 금천구에 1개, 강남구에 17개. 예, 빈집이 17개 됐네요, 강남구. 가장 가격이 센 동네가 송파구 2개, 강동구 1개. 예, 빈집이
서울에 이렇게 지금 아파트만 120만 세대가 있는데 그중에 83세대가 있는 거는 빈집이 있는 거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235만 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만. 근데 아파트를 경기도로 보면은 178세대밖에 없네요. 아파트가. 빈집이 178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몇 개 없죠. 동두천에 좀 많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시흥시에 좀 있고, 안성시. 이게 빈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는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곳은 지금 뭐 소멸된다, 뭐 지금 빈집이 많다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이 5,000세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이거는 공급하고 무관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좀 심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안 좋은 걸 보면요. 안 좋은 것에서 내가 변명거리를 많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걸 딛고 일어날 기회를 찾아야지 안 좋은 절망들을 찾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통계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통계도 해석을 잘못하면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나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빈집이 많은데 되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까보면요. 빈집이 없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계속 지어지고 사람들이 선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를 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발전되는 곳들을 찾아서 우리가 공부해서 그 방향을 잡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물건 중에서 아파트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피스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지산이라든지 뭐 지주택이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로 주택을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를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시세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커뮤니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요층이 높은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선호층이 가장 높은 데는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데는 강남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수도권은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데 과연 집값이 떨어질까? 빈집이 많다고 하지만 빈집이 과연 사람들이 수요층이 있는 곳이 맞을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는데 이게 2025년부터 좀 본격화되는 시기가 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인지를 한다고 하면은 2025년도가 과연 집값이 흔들릴까? 얼마나 급등할지 뭐 이런 거는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떨어진다 올라간다로 말은 못하겠지만요. 지금이 저점에 가까운 수준에 있다. 그러면 내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우상향의 방향들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가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니 매매가는 그런데 지금 전세가도 조금 둔화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러면은 전세가는 어떠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전세가도 사실상 내년에 조금 공급이 모자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독려를 했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왜 독려를 했냐면요. 아니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을 좀 싸게 많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많이 이거는 내라.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완전히 기조를 바꿨죠. 왜냐하면 이걸로 투자를 한다. 갭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것 때문에 집값을 올린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2018년, 19년, 20년에 걸쳐서 완전히 옥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취득세에 대한 혜택, 지금도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를 못 내죠.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혜택, 보유세에 대한 혜택, 중과세에 대한 혜택, 양도세에 대한 혜택 요것도 다 있었습니다. 양도세도 거의 안 냈어요. 완전 특혜 수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이제 2017년도, 16년, 17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4년부터 임대사업자가 이제 2만 1,000명, 3만 명, 4만 명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급하게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2015년부터입니다. 자, 이 임대사업자를 왜 전세랑 관련이 있냐?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냐? 계속 늘어나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죠?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는 지금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임대사업자 뭐 6년 제도가 나온다, 단기 임대 나온다 했는데 그거는 비아파트로 한정을 지었고, 아파트는 안 되는데 된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많이 떨어진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넘어갈 때 이때부터 계속 늘어났잖아요. 조금 곡선이 좀 완만한 게 아니라 가팔라지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이 10년 임대차를 썼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2015년부터 10년까지 늘어났죠. 그러면 10년이면 언제일까요?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부터 임대사업자에 냈던 사람들이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아니 그거를 임대로 놓지 않겠느냐. 아파트는 임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빌라도 많고 많겠죠. 그런데 10년을 했으면요,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회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임대차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임대 물량들을 많이 내놨었잖아요. 근데 이 다주택자가 임대 물량을 내놨던 것들이 아마 매매 물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종료 이후에 임대사업자 종료 이후에 임차 물량들이 매도 물량으로 전환하면요, 임차 물량들이 또 줄어드는 현상들이 저는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문제들이 조금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파트 빌라 섞여 있는데 아파트는 지금 안 되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그러면은 뭐 빌라 같은 경우나 다세대도 수급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이런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증보험에 대해서 원래 150 정도까지 150%까지 룰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 정부에서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126%로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원하고 있냐? 담보 인정 부율을 90%에서 80%로 낮춘다고 하는데 90에서 80% 나누면요, 이 126이요 112%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임대인들이 원래 내가 3억에 내줬던 것들을 나중에는 3억까지 못하고 인정 비율이 낮아지니까 더 낮게 내줘야 돼요. 근데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돈을 내줘야지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맞추는데 새로운 전세 세입자는 싸게 또 더 집값 전세값을 내려가지고 맞춰야 되니까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생기겠죠. 역전세가 또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임대인들이 집을 더 전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이 상황들과 현상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아파트에 해당되는 뭐 빌라라든지 요런 주택들도 사실은 이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전세 사기 이슈가 없어질만 하면은 뭐 강원도에서 터진 것도 이슈화 시키고 뭐 지금 그것 때문에 또 그 이슈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가 당분간 내년까지도 요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세 공시가의 126을 룰을 112로 낮춰버리니까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전세가 좀 주춤할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아파트의 꺼림들이 아파트 수요로 또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전세를 올라가는데 전세의 수급이 아파트가 많지가 않죠. 되게 작죠. 작아진다고 했죠.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는 또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전세가가 너무 올라가면은 수요가 이동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세가 불리하면요, 사람들의 선택지는 두 군데밖에 없죠.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은 매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불리한데 집값이 불안하면은 월세로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전세의 불합리함이 금리로 반응을 했을 때 월세의 가속화가 된 것들을 우리가 1, 2년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전세가도 오르고 월세까지도 옮겨가는 현상들이 나중에 그게 전세가가 올라버리면 이제 그게 내년에 또 일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전세 월세들이 좀 많이 흔들리는, 가격들이 뭐 아래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위로 흔들려서 전세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전세가가 움직이고 임차 시장이 불안하면은 또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매매가를 자극을 하죠. 매매가를 자극을 하죠. 근데 이 매매가를 자극을 하는 게 지금은 뭐 이런 좋은 아파트를 뭐 자극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 주택들을 자극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올랐는데 매매가 좀 덜 올랐던 아파트들,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이 조금 내년에 좀 반응을 매매가도 같이 할 수 있겠죠. 보시면은 여기 보면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을 한번 볼게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올라가죠. 이 상급지들은 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중급지 정도 되는데 여기도 전세가랑 매매가가 조금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죠. 근데 조금 하급지로 가면요. 강북구로 가볼게요. 전세가 역전이 돼 있죠. 매매가는 떨어져 있고 지수가. 이런 데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강서구도 마찬가지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올라가 있죠. 그리고 관악구 여기도 이렇게 좀 위로 올라와 있고 중하급지들이 그래요. 대부분. 광진구는 좀 중급지, 중상급지죠. 올라가. 요거는 벌어져 있죠. 매매가 아래로 있죠. 그리고 구로구는 하급지죠. 얘도 전세의 상승폭이 역전이 되어 있죠. 노원구는 이게 제가 기회라는 게 이게 수급 문제도 있고 전세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가격의 눌림도 있고 여러모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 같은 경우도 이런 모양이 돼 있고 동대문 같은 경우는 중급지 비슷하게 가 있고 동작구는 조금 중상급지죠. 이렇게 같이 위로 올라가고 있고 역전되죠. 마포구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그 전세가보다 위로 올라가 있죠. 성동구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하급지 볼게요. 하급지 중에 하나가 동작구, 뭐 성북구도 좀 맞닥뜨려 져 있네요. 요거는 잠시만요. 그리고 은평구도 이렇게 맞닥뜨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전세가가 나중에 매매가를 자극을 한다 했잖아요. 요런 것들은 이제 자극을 할 겁니다. 전세가 그 주황색이 전세가니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이 줄어든대. 근데 거꾸로 상급지 같은 경우는 요렇게 벌어져 있죠. 예. 요거랑 상관없이 갈 건데 지금은 이런 전세가의 추이가 내년에 조금 올라간 지역들은 이제 매매가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전세가에 대한 수급 문제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임대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비아파트에 대한 수급 문제들 그래서 전세가가 좀 덜 오른 지역도 전세가는 올라갈 거고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높은 데는 매매가를 자극을 할 거고 전세가가 많이 높다면 월세를 또 자극할 겁니다. 희한한 시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년 시장들은 아마 이 전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전세가가 하방으로 떨어질 여력들이 부족한데 과연 집값은 떨어질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 퀘스천 마크가 느낌표로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신축은 오르는데 왜 구축은 안 오를까? 신축만 오르고 얼죽시만 오르고 구축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얼죽시는 가고 구축 시대는 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신축이 오르면요 구축도 오릅니다. 우리는 이거를 별도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도곡렉스를 평당 1억 돌파해서 이 구축인데 2006년도 입주한 게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의심을 할 겁니다. 뭘 의심하냐? 여기는 강남이잖아. 강남이니까는 이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신고가는 아니지만요. 구축도 오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동대문구입니다. 중하급지죠. 중급지죠. 25개 지자층에서 한 15위 정도의 서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장안 홈타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얘가 몇 년도생이죠? 2003년생이잖아요. 근데 구축인데 떨어졌지만 가격이 안 오릅니까? 오릅니다.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금은 더디지만은 가격이 구축이 몇 년생입니까? 98년생이잖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추이가 있죠. 구축도 움직이거든요. 시기와 폭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얘도 나중에는 고가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구축을 볼게요. 얘는 이제 광진구의 현대프라임이죠. 몇 년도생이죠? 얘는 97년생입니다. 97년생. 근데 97년생이 떨어졌다가 안 오릅니까?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축이 좋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신축만 가야 할까로 생각을 한다면요. 신축 이외에 구축들도 거기에 대해서 시간차를 두고 반응을 한다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 오르는데 구축이 떨어질까? 떨어지는 시기는 있지만은 추격하는 시기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 좀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